네, 계속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현재 큰 불길은 잡힌 상황입니다. 현재 소방당국 발표를 보면 내부수색 작업을 재개했고요.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4명입니다. 네, 아직 공장 노동자 23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여서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표정우입니다. 네, 일단 큰 불길은 잡힌 것 같고요. 연기도 거의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고요? 네, 오후 3시 10분쯤 큰 불은 잡혔습니다. 앞서 화재 진행 상황으로 건물 붕괴 우려가 있어서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초진이 잡힘에 따라서 소방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구조대를 투입해 인명수색에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2층 작업장으로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6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중상자 2명, 경상자 2명으로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공장 안에 다수가 고립된 상황이라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현재 해당 공장 노동자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은 23명입니다. 일용직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근로자 명단까지 모조리 타버리면서 확인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명구조를 진행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인명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방당국은 현재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를 통한 위치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유해물질 리튬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접소방서 여러 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3동 1개동 외에 다른 동으로 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어느 정도 저지선을 구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이 난 공장 건물 2층에 원통형 리튬 배터리 3만 5천여 개가 있어 추가 폭발 우려가 남아있는데요. 소방선착대 도착 당시에도 배터리셀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얻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화재 공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시 반에 화재가 났고요. 3시 10분쯤에 큰 불길이 잡혔고 이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일단 2층 그 화재가 처음 발생했던 곳에 지금 작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계속 아직 명확히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로서도 잘못된 정보이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최근 브리핑에서 예. 경기 소방안전재난본부에서 해당 그 실종자들의 예. 명단을 확보를 했고 그에 따른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서 예. 그 해당 지점 인근에 다 모여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해서 예. 또 이제 구조를 시작하는 것을 다소 어떻게 보면은 구조안전진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3시에 지금 화재가 진압이 됐기 때문에 철골 구조 건축물의 그 구조적인 위험성은 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명에 대한 구조 때문에 좀 서두르는 부분도 예.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구조대원들이 들어갈 때 지금 뭘 가장 걱정하면서 우려하면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최근에 이런 물류창고 공장에서의 화재에서는요. 내화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은 일단 그 버티는 뼈대, 바닥 슬라브나 기둥 같은 경우는 외관으로 변형을 보아서만도 붕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의 사고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선반, 레크나 내부의 가설 구조, 컨베이어 이런 구조물들이 화열에 지금 저렇게 왕성한 화재가 되면은 1000도씨 이상의 장시간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최소한 500도씨 이상만 일정 시간 이상 노출이 되면 구조적 강도가 2분의 1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적인 강도가 내부에 있는 선반, 렉 이런 철제 구조물들이 강도가 3분의 1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건물은 무너지지 않더라도 똑같은 물건을 3배 이상 쌓아두는 꼴이 되는 거죠. 무너지지 않은 부분이.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사고가 나니까 그 부분을 주의하실 부분은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네. 지금 자료 화면인데 몇 시간 전 화면인 것 같아요. 네. 몇 시간 전에 이제 화재가 저렇게 났는데
불길이 아주 하늘로 크게 치솟더라고요. 그 네, 그렇습니다. 리튬 전지를 만드는 공장이라면서요. 네. 그 리튬 전지에서 화재나 폭발이 나면 저렇게 큰 불길이 납니까? 네, 리튬은 우리가 이제 수소 폭발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처럼 예, 예. 주기율표상으로 똑같은 수소와 같은 1족이고 바로 밑에 2주기로서 원자로서 세 번째 가볍고 반응성도 높은 그런 분자입니다. 네. 그 자체로서도요. 리튬은 우리가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삼류 위험물로 분류를 하는데요. 위험물의 명칭이 자연 발화 그리고 금수성 물질입니다. 저절로 불이 붙을 수가 있고요. 자연 발화도 될 수 있고요. 네, 자연 발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자연 발화 온도가 179도씨를 얘기를 하는데 대략 우리가 상온에서는 도달할 수 없지만 지금 같은 화재 상황에서는 쉽게 도달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 상태에서 또 금수성 물질이라서 물이 닿으면 안 된다. 심지어 높은 습도에도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도 주수소와의 많은 애로를 겪었고 소방대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주수를 했습니다. 주수는 이제 리튬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 지금 보면은 공장이 다 천장이 주저앉을 공장이 정도로 여러 개 동이었는데 일단 네. 한 개 동에서만 불이 났고 확산되진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을 냉각시키면서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데는 주수를 쓰고요. 예, 예. 그리고 내부에선 진압하지 못했으니까 외부에서 더 번지는 것을 차단을 했고 타기를 기다렸는데 하지만 지금 2층에 지금 35,000여 개의 원통형 배터리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물론 저렇게 왕성한 화재가 있었지만 아직도 가연성 잔여물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아직도 재발화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이걸 적극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조금씩 거점을 넓혀 나가면서 지금 연면적이 2,30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네, 내부에 공장이니까 이게 복층이 있다고 쳐도 예. 대략 그 한 40m, 30m 정도 면적이 가로 40, 세로 30. 대략 그 정도 하게 예. 되면 이제 그 높이가 2층이 되면은 연면적이 이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게 사실은 트인 공간이라고 하면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닌데 네. 이게 그 물류센터에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넓은 공간도 있지만 조밀하고 높게 쌓여져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군요. 공간들을 조금씩 넓혀나가는 방식으로 예. 좀 소방대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그래야 그렇게 되겠네요. 구조 활동을 펼치시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예. 하셔야 합니다. 네, 물건이 쌓여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지붕이 붕괴되면서 네. 저 화면 보면 그런데요. 네. 지붕이 붕괴되면서 그 쌓여 있던 물건들이 또 이제 무게감을 주고 이 네. 부분이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요? 적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붕이 내려앉았다는 부분은 우리가 내화 구조는 지붕 틀을 내화 구조로 두거든요. 예. 그래서 화재만 나면 지붕재만 탄 경우면 내화 구조가 견딘 건데 지붕 틀이라고 하는 내화 구조가 내려앉았다는 거는 최소 1200도씨 이상의 온도가 장시간 지속이 됐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상태의 내부에서는 실제 구조물 같은 경우는 외관으로서 당장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부에 가설되고 추가되었던 콘베이어, 선반 렉, 발판들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 열이 받았던 쇠들은 잘 휘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경기도 화성소방서 화재 예방과장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대원들이 내부로 투입돼가지고 현재 본격적으로 수색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8구를 수습해가지고 병원 영안실 쪽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3명 실종자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구조대원들이 계속 수색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8구를 발견해가지고 수습을 해서 병원 장례식장 쪽으로 현재 이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수색 작업 중이고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상황 변동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시신 8구 어디서 나왔나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다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디 층인지 2층 뒤쪽 왼쪽 그거는 현재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도 구조대원들이 내부를 정밀 수색하면서 발견이 되면 수습해가지고 밖으로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층의 특정 실 어디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나요? 예, 현재까지는 그 구조대원들이 실이라든가 뭐 그런 거. 그런 건 안 나옵니다. 현재까지. 현재까지 8구요.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그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사망했던 분은 빼고요. 아까 본격적으로 수색 작업이 들어가면서 발견된 게 8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현재 9명인가요? 총 사망자는 9명이죠. 처음에 최초 일명 사망자 포함하면은.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수색 작업이 왜 구조대가 투입되고 나서 발견되는 그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 구조가 뭐 탈출에 용이하지 않은 구조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왜? 지금 보면은 저 건물 저 뒤편 쪽으로 이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탈출을 못한 것 같아요. 결국은. 예. 정확한 원인은 현재 그 인명에 대한 수습이 다 마치고 화재 원인과 피해 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구조대원들이 얘기를 해서 구급대원들이 저 응급의료소에다가 발견된 위치를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견 위치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8구가 수습됐고 지금 계속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15명은 연락이 안 닿는 상황이에요. 아까 처음에 23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계속 수색 작업 중입니다. 그거는 작업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화재 진압 통한 거예요. 뭐 소방시설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화재 진압이 끝났나요? 화재 진압은 오후 15시 10분, 3시 10분에 일단 초지는 나왔습니다. 초지는 나왔고 완진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신이 수사체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지신비가 현재까지 수습되는 거는 소사체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응 상황 하셨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뭐 주변에서 화가 막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어떤 게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저 최초 목격자 이제 원인은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리튬 배터리를 그 완제품을 수거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그런 목격자 진술이 있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저쪽에 내부의 수색 구조 작업이 다 끝나고 상황이 정리되면 정확한 원인은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2층에서 대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 지인이나 가족들 연락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은 나중에 최종 브리핑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내부에 수색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습하는 게 일단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이제 유족들에 대한 장례 절차라든가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그 화성시청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오후 15시 10분, 예. 내부 탈출도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파악한 거는 일단 그 계단이 있다 그랬는데 2개소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저 4차 브리핑 때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명 다 아직 위치 여기로 잡히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자들 소재는 파악되고 계신가요? 관리자? 네. 관리 회사 관계자분들도 다 나와 있어요, 현재. 예. 배터리 폭발했다는 장소가 유니폼 인근인가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그 추가적으로 상황 더 업데이트되고 그러면 그때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은 1시간 뒤로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2차 때 작업자 102명 있었고 생사 확인은 부상자 포함 78명이라고 하셔서 24명인데 예. 실종자 23명이었잖아요. 한 명은 아까 최초에 사망하셨던 분. 예. 그 외국인 근로자 명단 확보하고 있는 거 혹시 아, 그거는 나중에 최종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왜냐면은 아직 안에 남아 계신 분들이 모르잖아요. 성별도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아직 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대피하신 분들 아,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중상자요? 중상자는 처음에 자체적으로 병원에 가서 경상으로 봤는데 나중에 큰 병원으로 가면서 중상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초에 사망 1명, 그 다음에 중상 2명, 경상 2명. 최초에 그렇게 됐던 거죠. 거기 수술 이 상황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어디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됩니다. 그 병원도 다 분산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한 군데로 다 못 가니까. 그거는 이따가 최종적으로 응급의료소장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브리핑은 시작 한 2, 30분에 다시 한번 전해 말씀드릴게요.
네, 소방당국의 브리핑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23명의 실종자 가운데 8구의 시신을 찾았다라는 지금 소방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겼고요. 지금 현재 15명의 실종자를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건물 뒤편에서 바깥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었지만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초진 시간은 오후 3시 10분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아직 완진 시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15명의 수색 작업 계속 진행 중이고요. 잠시 뒤에 1시간 정도 뒤에 또 추가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또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자세히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소방당국의 발표 내용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8명의 시신, 8구의 시신을 지금 찾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옮겼고요. 소방당국 브리핑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 현재 사망 확인되신 분들의 명복을 예. 빌고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인터뷰 매우 좀 저도 힘든 일인데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에서 예. 시신 8구가 소사체로 이렇게 불에 이게 많이 예. 화염에 오염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고 예. 뒤쪽에 피난구가 공장 같은 경우는 피난구 양방향 피난로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보통 이제 비상구라고 표현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보다 완전히 강력하게 소방시설, 방화시설을 강화하지는 않지만 예. 양방향 피난만큼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소방대가 선착을 하신 소방대가 최초 사망자로 되신 심정지 환자를 이제 구조를 하셨다고 하고요. 예. 2층에서 내려와서. 네. 그러면 10분 있다가 도착을 하셨고 신고를 했으면 예. 십수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 시간 동안에 자력으로 피난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을 거로 봅니다. 예. 공장이니까요. 예. 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예.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지금 건물 뒤편에서 바깥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었지만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브리핑 내용을 듣고 왔는데요. 네. 뭐 연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대피를 못한 것일까요? 뭐 추정되는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 관리 교육 그런 그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과연 예. 근로자분들에 대한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사업주조차도 이게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기름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 어디다 담을지 몰라서 나무통에 담아서 썼죠. 예. 그 위험한 것에 불이 계속 나기 시작하니까 안정원을 점점 찾았는데요. 네. 리튬 배터리가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네. 더군다나 이걸 생산하는 제조 공장이었으면 최소한 그 배터리 하나가 잘못돼서 화재 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수만 개로 바로 옮겨 붙고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체 화상을 입는 중상과 그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그 과정에서 예. 과연 뭐 이렇게 근로자의 초동대처만의 문제로 삼을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예. 지금 현재로서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배터리의 완제품을 검수 포장하는 작업 중에 발화가 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작업하는 중에 배터리를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불이 날 수 있는 겁니까? 이 배터리는 말 그대로 그 상당히 반응성이 높고 자연 발화 금수성 물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계에서는 그 노출돼서 사용할 수가 없는 물질인데 그만큼 그 높은 반응성이 또 상업성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그 내부적으로 안전적인 분리막이 있고 예. 또 그에 따라 그 안전사고가 물론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항상 모든 사고는 연이은 고리로 이어진다고 예. 배터리 하나가 화재가 있다고 아. 그 옆에 옮겨붙을 수 있는 수만 개의 제품들을 쌓아놓는 상황에서 작업을 이어간다는 거는 마치 수십 년 전에 이리역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실은 열차에서 촛불로 불을 밝히다가 폭발된 것처럼 도시 전체가 그렇군요. 폭발이 됐잖아요. 예. 이건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예. 배터리 하나의 폭발이 이렇게 큰 화재로 이런 인명피해로 온다는 거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예. 이게 그 바깥에서는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던데요. 목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연쇄 폭발로 이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배터리는 일단 외부의 습도나 또 화열이나 이런 것을 과열에 대한 안전장치로 예. 부풀고 변형이 될 때까지도 안전하다가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가스를 내뿜습니다. 아. 인화성 가스와 또 타지 않는 이산화탄소도 포함이 됩니다. 예, 예. 이런 가스들을 내뿜는 상태에서 이 가스가 축적이 되어서 다시 열을 받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역시 보호막, 분리막들이 있는 다른 전지들이 같이 동시에 폭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똑같은 휘발유 한 통이 폭발되는 게 아니고 아. 하나하나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폭발을 또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는 천장이 저렇게 내려앉고 아. 주변 창문들이 다 깨진 상태라서 가스가 축적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저 내부에 또 역시 분리된 공간, 창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좀 이렇게 빨리 속도전을 낸다기보다 예. 소방대 안전을 확보하고 그렇군요. 조금씩 거점을 늘려나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초지는 됐지만 저 안에 많은 유해 가스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 보아야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 리튬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리튬 배터리가 우리가 흔히 이제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 종류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일단 그 리튬이란 자체는 똑같고요. 예, 이게 똑같고요. 이제 극성제로 쓰이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차 전지, 2차 전지 구분이 되는데 예. 2차 전지는 배터리 충전을 해서 재사용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고 아. 1차 전지는 한 번 충전하고 그만 쓰는 건데요. 예. 근데 1차 전지 중에서도 리튬을 쓰는 건전지는 좀 고성능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건전지의 재질입니다. 아. 그래서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위험성을 구분한다면 2차 전지가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군요. 일반 화재보다는 리튬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인 거는 두 개가 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 네. 굉장히 오래 타더라고요. 불길을 잡기도 어렵고요. 그거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 폭주, 내부에서 에너지가 분출이 되고요. 예. 그리고 내부에서 인화성 가스를 내뿜는 그런 과정들은 역시 같습니다. 아. 네, 그런 상태는 또 역시 이 제품이 충전이 좀 된 상태냐, 방전이 된 상태냐.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으로 출하할 때는 적으면 30%, 많으면 60% 정도까지 충전을 해서 내보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화열에서 인화성 가스, 전기 에너지까지 내뿜는 그런 양상을 보인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오늘 오전 10시 31분에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9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한 분은 병원으로 이송 중에 심정지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고 조금 전 수색 작업을 통해 8명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9명이고요. 현재 실종자 15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종자들의 위치는 저 화재가 난 공장 2층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은 실종자 15명의 위치를 지금 공장으로 특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장 내부 공간은 이제 뭐 그 확실하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발견되신 분들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저기 화염을 피해를 입으신 상태로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떤 공간 한 군데에서 이렇게 연기로 많은 질식보다는 현재 또 2층 건물의 2층 공간인데 천장에서 이렇게 화염이 높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화염 자체는 또 복사열이 있기 때문에 직접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1200도씨의 화염이 500도씨, 700도씨로 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열에 대한 피해도 많이 컸을 것이고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내부에 갇힌 분들을 빨리 구조를 해야 될 텐데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가능하면 빨리 구조를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 또 이 리튬 전지 화재의 특징상 불길도 잡기 어렵고요. 어떻게 이 구조 작업을 펼쳤어야 됐을까요? 그 소방대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불을 나고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소방대는 불을 끄죠. 그래서 불을 끄는 진압 작전에서는 상당히 선제적인 소방 대응과 인접 건물의 연소 확대도 막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인 그 빨리 도착한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성공적인 진압이었다고 보여지지만 인명 피해 면에서는 소방 시설을 포함한 시설 관리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텐데요.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안타까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소방대는 내부의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다시 소방대를 공격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대 공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후속적인 폭발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거점을 넓혀 나가서 지우개를 지어 나가듯이 수색해 나가는
그런 차분하고 신중한 네. 그런 네. 진압 수색 작업을 좀 당부드립니다. 구조대원들을 예. 이렇게 바닥에 기어다니듯이 하면서 수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네. 그거는 뭐 붕괴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가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변 구조물을 어떻게 건드리고 치우는 상황에 따라서 예, 예. 지금 얼기설기 얽혀 있는 내부 구조물들이 내부에 그 공이를 빼면은 바위가 무너지듯이 작은 것들을 쓰러뜨렸다가 큰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공장에서의 연기는 지금 그 연기가 식게 되면 또 아래로 깔립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뜨거운 연기는 위로 떴다가 창문 높이 밑에서는 또 연기가 차 있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천천히 그리고 또 얼기설기 있는 것 중에 또 요 구조자분들 그리고 어떤 물건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야 확보도 안 되실 테니까 예. 그렇게 천천히 신중하게 해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건물 보니까요. 네. 오늘 오전 10시 31분에 발화가 됐고 완전히 전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철골 구조물이거든요. 그 철골 네. 구조물인데 앞서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상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 예. 지붕이 내려서 주저앉아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이전 화재가 왕성할 때는 수십 미터의 화염이 위로 뻗친 것도 봤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게 지붕이 주저앉은 게 더 위험한 상황은 뭐냐면 예, 예. 지붕재를 지탱하는 지붕 틀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적으로 예, 예. 지붕 틀은 화재에 오래 견디는 내화 구조를 하도록 하고요. 예. 지붕재는 별로 안 타는 재질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단기간의 화재면 지붕 틀은 남아 있고 지붕재만 없어지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화면은 지붕 형태가 주저앉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붕 틀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내화 구조가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고 하중 지지력이 많이 떨어졌다. 예. 그런 상태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 내부에 상부에 있는 구조물들이 주저앉을 수도 있는 상황. 구조물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붕괴되지 않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외벽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형태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예, 예. 바닥이나 기둥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주바닥 주기둥은 외관으로 점검을 하면은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우리 저기 브리핑 때 예. 건물 안전 진단을 마쳤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네. 이건 예. 유관 진단이 했을 겁니다. 유관 진단으로.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저런 천장 틀이라든가 선반, 레크 같은 것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화재 공장 안에 지금 리튬 배터리가 남아 있는 게 35,000개 정도 있다. 네. 이게 지금 몇 개가 그 가운데 탔는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네. 지금 35,000개가 있다는 것 자체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예. 쌓아 있는 적재물이 예. 이제 완제품 포장이 됐으니까 포장재도 있을 거고 예. 원자재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 화재 상태, 고열 상태도 있고 분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변형된 상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물이 또 들어가면 이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반응합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서 일시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예. 이게 가연물을 빼내는 것도 훌륭한 소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예. 능동적으로 좀 판단해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소식을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요. 소방당국은 내부 수색을 지금 재개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시신 8구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브리핑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 공장 노동자 15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여서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표정우입니다. 네, 내부 수색 작업이 다시 시작됐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 3시 10분쯤 큰 불은 잡혔습니다. 앞서 화재 진행 상황으로 건물 붕괴 우려가 있어서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초진이 잡힘에 따라 소방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구조대를 투입해 인명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선 시신 8구가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모두 새까맣게 탄 소사 상태였는데요. 이로써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2층 작업장으로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된 1명, 내부에서 발견된 시신 8구를 포함해 지금까지 9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중상자 2명, 병상자 2명으로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공장 안에 다수가 고립된 상황이라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현재 해당 공장 노동자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은 인원은 15명입니다. 일용직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근로자 명단까지 모조리 타버리면서 확인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명구조를 진행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인명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방당국은 현재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를 통한 위치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유해물질 리튬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접 소방서 여러 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3동, 1개동 외에 다른 동으로 퍼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소방 관계자는 어느 정도 저지선을 구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이 난 공장 건물 2층에 원통형 리튬 배터리 3만 5천여 개가 있어 추가 폭발 우려가 남아 있는데요. 소방 선착대 도착 당시에도 배터리셀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화재 공장에서 표종호였습니다. 네, 지금 15명의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들으신 대로 오늘 10시 반에 일어난 화재는 3시 10분쯤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9명으로 확인됐고요. 2명이 중상, 2명 경상입니다. 그리고 15명의 실종자가 난 상황이고요. 현재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백승주 교수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처음에 유해화학 물질 연소돼서 어떻게 보면 소방관들도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앞서 지금 생방송 화면을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안에서 지금 인명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특별한 장비 같은 걸 갖추고 들어간 거겠죠? 네, 예. 1차 브리핑 때부터 이 소화 진압을 하면서 리튬 예. 배터리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예. 그에 따라 주수는 인접 건물로의 확대만 막는 작전을 펼치고 하지만 이제 모래나 팽창 질석 이렇게 화열에 닿으면 팽창해서 질식시키는 예. 그런 그 소화제들을 구비를 하고 막상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런 예, 절차를 예. 가졌습니다. 그 소방대가 지금 리튬의 위험성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물과 접촉 시에 화재 위험도 있지만 예.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라서도 이 자체가 피부와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그리고 눈의 시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예. 이 반응하는 화학 물질에서도 역시 고분자 물질에서 흡입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소방대의 호흡도 마찬가지고요. 아. 또 주변의 주민들 그리고 인근 공장 같은 경우도요. 예. 아까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에서 제가 봤는데 네. 그 불이 옮겨붙지 않은 바로 옆에 물류센터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내부의 그 적재물들을 마당으로 빼놓는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예, 예.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위험스러운 거니까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이런 작업자분들, 주변의 관계자분들도 이런 그 고분자 물질, 가스도 마시고 이런 상황이 되면 예. 세탁을 하시든지 오염되면 버리시든지 이렇게 좀 위험한 물질이라는 건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 오염된 만약에 뭐 옷가지 등이 오염됐으면은 네. 그걸 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심하게 오염됐으면 예. 버리는 게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문명의 이기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우리가 편리한 것들을 쓰는데요. 예. 그 반대의 위험은 사실 적극적으로 밝히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표적으로 미세먼지도 그렇습니다. 예. 미세먼지가 나쁜 건 알지만 얼만큼 어떻게 나쁜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렇게 큰 불길이 치솟고 네. 검은색 연기가 나다 보니까 네. 창문을 닫아놓으라는 또 방송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저 고분자 물질들, 연기들이, 화학 물질들이 위로 상승을 하는데요. 예. 주변 공기에 따라서 온도가 다시 낮아지게 되면 같은 온도일 땐 저게 더 무거운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앉게 되겠죠. 예, 예. 분진도 마찬가지고 저런 연기도 마찬가지고 인근 지역에서는 창문을 닫아두고 빨래 같은 것을 안으로 들여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저렇게 뜨거운 연기와 화염이 치솟고 있는데도 옆 건물에는 전혀 번지지 않았어요. 네. 그 물을 절대로 뿌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건물 밖에서는 물을 뿌려도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우리가 이제 수막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물을 막처럼 사용을 해서 열이 전달되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도 수미터밖에 안 되는데 전혀 번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내부의 고무재나 이런 것들은 벽 뒤에서도 녹기도 했을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초기에 좀 적극적인 2단계 발령과 주수 활동이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 공장들이 늘고 있잖아요. 네. 저희 2차 배터리 산업도 지금 유망 먹거리로 이제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화학물질 사고에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그 여러 가지 많은 화학 물질의 공통점을 찾으면 예. 우리가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것들을
써야지 상업성이 좋고 편의성이 좋다 보니까 예. 이게 반대로 우리가 의도치 않은 상황이 되면 우리를 역으로 물리학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아. 그거는 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원칙은 뭐냐면 예.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배터리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정을 설계를 했었어야죠. 예. 그 십수분 동안에 분명히 수십 명은 대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네요. 예. 경로에 교육도 되고 확보를 했다면. 예. 근데 있어서 교육이 안 됐던 아니면 피하려고 했는데 통로가 없었던 그 상황에서 십수분 만에 이런 그 참담한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예. 네, 분명히 우리가 만든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네. 그 호주 테슬라 공장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화재가 번지는 양상과 지금 네. 이번 사고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그 테슬라에서의 배터리 공장 그리고 ESS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정량적으로 따지면 지금의 리튬 1차 전지보다는 에너지 분출과 화재 위험은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뭐 금메달과 은메달이지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탈 때까지 접근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지금 선진국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터리를 많이 쓰고 모빌리티 많이 하고 이런 기기들을 쓸 때 예. 스마트폰은 그만큼 안전하게 많이 만들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손선풍기는 불이 자주 나거든요. 네. 근데 손선풍기는 값이 더 싸고 용량도 더 작고 개체가 적은데 사고가 자주 나는 거는 그만큼 안전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편리하기 위해서 쓴다기 이전에 예. 이게 확실히 안전한가를 살피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 이제 강조해 주셨던 내용 중에 저런 화재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그 매뉴얼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런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순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사고가 났을 때 표준 작전 절차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 건물의 용도별로 상황별로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별로 다 수백 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아. 네, 그에 따라 우리 소방대들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소방대는 저 건물에서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에 선장이 있고 항공기에 기장이 있는 것처럼 예. 건물에도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안전을 중시하는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안전을 책임지고 중시하는 리더가 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공정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예. 지금처럼 명단도 모르는 물론 명단이 탔다고는 하지만 예. 그 안에 명단이 있다고 해도 바깥에도 있고 연락처에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2024년에 이런 사고를 맞이한다는 거는 예.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는 너무 참담합니다. 네. 2층 건물이었는데 대피가 이렇게 어려웠을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뭐 비상용 승강기나 특별 계단, 대피용 계단 같은 게 규정이 어떻게 되고 계단을 있죠? 좀 더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예. 평준화가 된 규정입니다. 규정만 지킨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특별 피난 계단, 연기로 계단의 연기 유입을 공학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특별 피난 계단은 예. 10층 이상의 건축물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예. 무슨 2층짜리 건물이어서 대상이 아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소방대 진입을 돕는 비상용 승강기도 네. 31m입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위에서 바라본 그 공장의 모습인데 네. 철골이 완전히 휘어져 내려앉았고요. 붉게 검게 완전 타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불구불해졌는데요. 예. 네네. 지금 현재 보시면 저 화면상에 우리 예. 그 시청자분들 화면상에 보시면 예. 그 시옷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래로 이렇게 뼈대가 약간 내려앉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예. 왼쪽 화면, 오른쪽 화면에 뼈대가 내려앉은 게 지붕 틀입니다. 지붕 틀은 내화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내려 휘었다는 거는 최소 1200도씨 이상의 장시간 노출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네. 그 1200도 이상을 장시간 노출돼도 견딜 수 있는 네. 그러한 구조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경중을 따지는 거죠. 그런 예, 부분에서 예. 이게 화재가 발생을 해도 이 정도까지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저렇게 그 높은 고온에 견디는 시간을 예. 많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저 경우는 피난을 말씀하신 대로 피난 경로를 다방면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저게 네. 옥상의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옥상에 잠깐 좀 내려앉은 것 같은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드론으로 촬영을 한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오른쪽에 지금 탄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데요. 예, 그 회사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층 안은 거의 전소된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고요. 네, 왼쪽에
좀 건물도 일부 외벽도 좀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예. 외벽 같은 경우는 내화 성질이라고 하더라도 예. 내화 구조체는 아니기 때문에 구획제입니다. 그래서 변형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변형은 될 수 있고. 저거를 예. 부착하는 기둥이나 벽제 같은 경우는 버티는 거죠. 그렇군요. 이 안쪽에 어떻게 통로 같은 것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안에서 근로자분들이 이 배터리를 싸고 포장하다가 저 사고를 당했다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예. 네. 이 지금 상태의 화면을 봤을 때 지금 구조 작업에 위험성은 없겠습니까?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천장이 지금, 뚫려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예. 보시면 천장재가 내려앉아서 예.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 사이에 저렇게 어딘가에 걸쳐 있는 거죠. 네. 걸쳐 있는 것은 처져 내린 지붕틀일 수도 있고 석가래일 수도 있고 예. 그 밑에 쌓여있던 선반들에 얹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런 것들을 구조하고 변형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 공잇돌을 빼서 바위가 무너지듯이 그런 예.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좀 이렇게 거점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그런 과정을 확실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색 작업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네네네. 언제 다시 발화할지도 모른다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럼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요. 큰 불길은 잡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안 내부도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부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그 예. 다행히 예. 화면상으로 농연은 지금 많이 빠진 상태네요. 그래서 지금 농연은 빠진 상태고.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야 확보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된 부분인데 예. 지금 저렇게 얼기설키 지금 마치 꼭 화면만 얼핏 봐서는 그 비닐하우스 무너진 상태의 그런 화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게 어떻게 주저앉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저 무너지기 전의 과정에 여러 인명 피해나 여러 과정이 있고 또 이렇게 요 구조자 피해자분들이 산재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네. 저걸 또 이렇게 걷어내고 치우는 과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철근 구조물 무너져 내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철근들이 많이 엉켜 있네요. 보니까 네, 내부 네. 모습이. 네, 그렇습니다. 참혹했던 그 현장의 모습을 지금 보셨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소식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이제 위에 2층에서 직접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건들 네, 다 그렇습니다. 치우고. 네. 예. 지금까지 사망자 9명이고요. 중상자 2명, 경상자 2명. 그리고 현재 실종자는 15명이고요. 앞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종자 수색 작업이 2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실종자 15명을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생존자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뒤에 또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요. 브리핑이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이 시각 구조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백순유 교수님과는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잠시 뒤에 이제 저희가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정치 관련 소식도 있고요.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뒤에 다시 백순유 교수 모시고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을 두고 민주당과 대치를 이어온 국민의힘이 여당목 7곳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연임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원구성 협상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뒤 25일 이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서 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이재명 방탄과 이재명 충성 경쟁에 몰두할 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습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배정에 대한 항의로 진행해온 상임위 전면 보이콧 역시 해제됩니다. 민생 법안은 물론이고 여야 입장차가 큰 쟁점 법안 등을 두고 상임위 차원 논의가 재개되는 건데요. 배준영 원내수석부 대표는 빠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간 원내 2당이 맡아온 법사위, 또 대통령실 현안을 담당해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직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상임위 복귀 결정 직후 원구성 협상의 책임자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당내 재신임 기류도 있는 만큼 추후 재논의가 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네, 민주당 당권 경쟁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연임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를 끝으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이 이번 주로 예정된 만큼 이 대표직 연임 도전을 위한 수순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당이 자유롭게 지금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볼 텐데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연임에 따라 이재명 1극 체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맞춤형 논란에도 친명계는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 규정을 담은 당원 당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최고위원 후보군 역시 강경 친명계가 거론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견제를 위해서 비명계 중진이 나서야 한다며 86 운동권 세대 맏형격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원내대표를 맡은 오선 이인영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 가시화에 여당은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당이고 이 대표가 절대 존엄이 됐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의 행태는 조선노동당이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규정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민주주의를 외치더니 하는 일은 조선노동당 아류 정당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4파전 구도로 확정된 가운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 선거 전 초반 기류는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에 방점이 찍히는데요. 일부 독소 조항 제거를 조건으로 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최상병 특검법 추진 관련 나머지 주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쟁용 여론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도 받겠느냐. 민주당 당대표 빈당 사람이 할 얘기입니다. 그 내부 전선을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네, 여기에 이 용산 불화설을 고리로 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견제성 발언도 계속됐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법무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이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 전 위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의 소재로 주렁주렁하게 끌려온다라는 게 과연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무엇을 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냈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죠. 여러 가지 비판을 하거나 그런 건 또 평가의 영역이니까 제가 하나하나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 격인 장동혁, 박정훈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당대표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선거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당 내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도 야당 발의 특검법은 정쟁용으로 반대한다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순진한 발상이라면서 야당의 특검법은 정권 붕괴용이라고 잘라 말했고 윤상현 의원도 야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도 여론이 높다면 받을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당권 주자 간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최근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식사까지 했지만 한 전 위원장은 전화 통화만 했다라고 전하자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 10초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면서 덕담하는데 10초 가지고 되겠냐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한동훈, 나경원 주자의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돼서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전까지 저는 공수처에서 당연히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국민의 민심을 따르겠다는 어떤 정면 돌파의 제안을 함에 있어서 그런 사족을 꼬리표처럼 붙이게 되면 국민들께서 역시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조건 달지 않고 저희는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로 확연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민 여론만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특검 얘기를 그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 높으면 그럼 특검 하시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치 역시 좀 오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거 받고 나면요. 그다음 또 이제 이거 받아라 저거 받아라 계속 할 겁니다. 미숙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이런 답변을 했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의 정치원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니까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선언의 관심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수위로 밝힐 것이냐 여부가 큰 관심이었는데 특검법 새로 발의하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제로 보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정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거를 제일 모토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뭐 금기 사항으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단정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전 비대위원장이 수평적 당정 관계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거로 최상병 특검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전략적 포석을 깔은 것 같은데 문제는 최상병 특검은 당대표 소관인가요? 거기 문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원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같이 조율을 당대표가 되고 나서 야,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원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중지를 모읍시다라고 하면 되지만 당대표가 되기도 전에 원내대표 소관 사항을 당대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치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나경원 의원이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이제 경륜이 좀 짧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국민의 심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징적 조치를 누가 더 많이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배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지금 경선 룰을 보면요. 경선 규칙을 보면 당신 80% 또 여론조사 20%잖아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당권자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대립각이 아니라 대통령과 다른 행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건 뭐냐면 특검의 추천을 제3자가 한다. 지금 대법원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임명이 아닙니다. 추천입니다. 추천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특검을 할 때도 그때도 이제 추천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야당의 특검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법 전국으로 이끌고 가겠다. 정면 돌파해야겠다. 그렇죠. 다른 차원이라서 여당 행보인 것이고 대통령과 대립각이 아닌 거리두기, 차별하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중도층에서도 좀 합리적인 지지를 얻어낼 부분은 더 없겠다. 정확한 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겠다고 해야죠. 그게 아니라
이건 수사에 맡겨두는데 수사에 맡겨두는데 두 가지는 해야 되겠다. 특별감찰관 우리가 추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2부속실 계속 설치하라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행보가 관리되고 통제되도록 하자. 사실은 이게 대립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더 야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더 주도하면서 합리적인 중도의 지지를 얻어내자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순진한 발상이다라는 그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고심하고 모비딕에서 깊숙이 심화된 뭔가 아이디어의 발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순진한 발상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원희룡 전 장관 이야기 잠깐 하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불화설 얘기를 또 어제도 했고요. 오늘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건희 도이치 사건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이거 오래된 사건입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검찰에 수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무엇을 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했고, 우리 여당의 지도부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사법적인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정권 국정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길을 탄탄대로로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 모두 뭉쳐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계속 견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짧게 통화한 것으로만 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견제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많은 부분 속에서 원희룡 장관의 출마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일주일 전에 윤상현 의원 도와주겠다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 이제 특사는 이제 갔다 와서 대통령과 만나는 그 자리 이후에 아마도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일성은 뭐였냐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그러니까 결국 행동의 당정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거로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평적 대등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5선 중진이면서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승리한 여권을 모아서 결국 이제 보수 재집권의 틀을 만들어 나겠다라는 얘기 부분인데, 지금 여권 특히 집권당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지켜야 될 부분은 뭐냐면 더 이상 대통령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니 안 했느니, 뭐 과거에는 어때, 이런 식의 발상을 아까 순진한 생각을 넘어서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전화를 뭐 10초를 하든 뭐 1분을 하든 그게 무슨,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참 마음이 참담하거든요. 우리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사고 사건도 지금 우리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이거 말고 정말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국민들의 민생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보수의 가치를 실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게감 있는 저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군요. 서로를 향해서 정말 적대적 관계로 가져가면, 아니 집권당 내부 하나 통합을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나름대로 뭐 국민의힘으로 보면은 다 자산인데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이전 투구로 가는 거는 좀 피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원희룡 전 장관의 견제구. 견제구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 견제구가 효과적이냐가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돌직구를 던지려면은 감히 타자가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궤적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대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팬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이제 전 대표와의 대립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각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도 그 부분을 이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뭘 했느냐?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은 그럼 국무위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동 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이 당대표로 나선 명분은 뭐냐?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위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대표가 됐을 때에 당이 혁신적으로 또 경쟁해서 예. 다수당이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기대치가 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싸움에 있어서 승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계속 공화당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민주당은 자기가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이 전세를 최대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나 한동훈 전 장관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한다. 방금 전에 예. 김영준 교수께서 하신 말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요.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계속 요즘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번 이준석 대표하고 제가 경선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일주일 전 여론조사까지도 저보다 24% 앞섰습니다. 근데 당원 투표는 제가 4% 앞섰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는 다르다. 그래서 여론만 보고 할 것은 아니다. 두 분은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나경원 의원 주장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때 본인이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많이 졌었는데 실제로 당원 투표를 개표해 보니까 4%포인트 앞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뭐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예. 뭐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2007년도 당시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치열했잖아요. 예, 이명박 후보하고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하고 국민의 전체를 상대로 했을 때는 항상 이명박 후보가 높게 나왔어요. 예. 그런데 막상 보니까 당원 투표에서 박근혜 후보가 앞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표차는 결국 1.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난 그런 예. 사례가 있고 예.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것도 그건 뭐 팩트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나온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당원은요 오랜 기간 동안 당에 있어서 정체성도 갖고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매달 당비도 내면서 예.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그 나름대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뭐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층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그렇군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지금 이제 네 분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직 뭐 등록 마감은 안 됐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지난번 그 룰을 바꾸면서 결선 투표제라는 거를 도입을 했잖아요.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양자 대결 구도로 갔을 때는 저는 결선 투표는 거의 힘들 거라고 봤는데, 이게 3자 구도 정도로 가게 되면은 여럿이 이제 당심들도 이제 나름대로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비율이 80%가 당심이기 때문에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심을 다 가져올지 못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1등, 2등, 3등 그래서 뭐 본인이 뭐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간에 여하튼 당심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나름대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조건을 아마 평가할 거라고 봐요. 일반 당원이 첫째는 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장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건강한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세 번째, 누가 차기 대권에 있어서 보수 재집권의 토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보고 아마 당심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좀 봅니다. 그렇군요.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2021년에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당원 투표에서는 앞섰던 이유는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의원과의 맞대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에 당대표가 워낙 단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경원 당시 당대표 후보 쪽으로 수렴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총선 이전과 총선 이후가 달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총선 이전에 전당대회를 했더라면은 윤심의 영향도 있을 테고 또 기존 구도의 관성도 있을 텐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갔고 미래 위기,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냐, 다음 대선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맞대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대선 후보끼리의 막강한 영향력의 대결이 돼야 되거든요. 프레임이 설정되는데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경원 의원이 설명하는 2021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같은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근데 김영준 교수는 2차 투표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팬덤과 이재명 전 대표의 대립각,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본다면 저는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상당히 물론 다는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분석하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결선 투표 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당원 구조를 보면요. 수도권에서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구조의 핵심은 영남입니다. 영남 당원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친윤 쪽의 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표직 내려놓겠다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마 여부를 곧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연임 시도로 봐야 되겠죠. 연임 도전으로 봐야 되고. 연임 도전으로 봐야 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아니라면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연임이 아니라면 지금 사퇴할 필요는 없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래서 출마를 하지 않을 걸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당에서 워낙 지금 또 어대명 아니겠습니까? 팬덤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 당을 더 장악해서 윤석열 정부와 강한 대립각을 세울 만한 대체 인물이 없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죠. 지지층들은 강하게 결집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 가장 크게 위협적인 것은 재판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에게 과연 이것이 명분이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시시각각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얼마만큼 연임의 명분으로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준 교수 어떻게 실제로 보셨어요? 보면 뭐 야당에서는 있었던 거예요. 97년도 12월 대선에서 당시 이해창 후보가 1.6%포인트로 차이로 졌는데 똑같이 8개월 만에 당대표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총선, 4월 총선에서 의외로 아주 일당을 하고 그리고 다시 대표가 돼서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나갔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경우는 뭐 전 대통령 후보 그리고 현재 강력한 총선에서 승리한 후보 대표 이런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큰 틀 속에서 봤을 때 2027년 대선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고용부는 행안부와 소방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수본을 구성해서 근로자 수색과 현장 수습, 피해자 등을 총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화성 리튬 공장 화재 소식을 계속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현재 15명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잠시 뒤에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있기 전에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15명의 이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앞서 소방구조대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브리핑 상황마다 예. 아까 그 최초의 그 시신 수습을 8구 예. 하셨을 때부터 예. 그 이후에 이제 구조하고 수습하고 확인하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피해자분들 안타까운 피해자분들이 좀 더 늘지 않을까 우려가 좀 큰데요. 예. 그 소방본부에서 위치 추적의 그 추적으로 휴대전화가 그 분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고 예. 그래서 다소나마라도 미리 그 장소를 피난하신 분도 좀 계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드론 촬영으로 되는 보도도 이렇게 제가 봤는데 네. 이렇게 얼기설기 저렇게 천장까지 내려앉은 이렇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예. 구조를 하고 또 요 구조자분들을 이렇게 수습을 하려다 보면 예. 이 쌓여 있는 구조물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네요. 그런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도 이어질 예. 수 있으니까 예. 또 좀 있으면 또 일몰도 될 거고요. 그래서 예. 속도보다는 좀 안전이 중요하다는 말씀 좀 당부드립니다. 네. 예. 배터리 공장의 경우에 겉으로 보기에는 불이 꺼진 것 같아도 언제든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는 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성냥통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3만 5천여 개의 배터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인화성 가스를 내뿜으면서 폭발을 하고 단계별로 폭발을 해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들이 완전히 다 탔다고 보는 것은 또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눈에 화염이 안 보이더라도요. 이게 열이 받은 상태에서는 변형된 틈으로 인화성 가스를 내뿜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이게 180도씨 정도만 돼도 자연 발화하는 물질입니다. 리튬이라는 성분이 근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화재는 또 일어나고 이게 지금 이 화재 자체도 배터리 하나의 그 이상적인 폭발 연소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예. 하나가 다시 시작되면 또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완진 판정을 내리기까지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겠네요. 완진은 지금 저 상황에서의 진정한 완진은 내부의 가연물, 특히나 배터리, 아직 미연소된 배터리들을 완전히 밖으로 꺼냈을 때 그때가 진정한 완진이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열폭주 현상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네. 화재가 처음 발생했을 때의 화면을 보니까 불길이 크게 치솟고요. 네, 진화하기 그렇습니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배터리 화재는 이 열폭주가 열이 이제 열이 에너지의 단위잖아요. 주울에 다니는 열도 에너지고 전기도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폭주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을 한다고 밖에서 덮거나 물을 붓는다고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밖으로 분출을 하고 그 폭발적인 영향이 다시 인접 가연물로 옮겨 확산되는 이런 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배터리 화재에 대한 완벽한 소화 방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담그거나 이렇게 덮는 것도 완벽한 소화라고 볼 수는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들이 처음 기름을 썼던 것처럼 석탄을 썼던 것처럼 배터리를 이렇게 많이 쓰는 시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차 전지이기 때문에 전기차 사례와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결이 그렇습니다. 1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재충전을 안 하고 일회용이기 때문에 이 안정도도 많이 검증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내부에 내재한 에너지도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2차 전지와 비교했을 때 그런 거고요. 1차 전지도 지금 그 리튬 배터리는 우리가 망간 전지 다른 건전지들보다 이 고용량의 고밀도 에너지를 가진 건전지입니다. 그래서 리튬 자체의 위험성도 이게 주기율표 보면 수소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금속 중에서는 제일 가벼운 원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매우 위험한 그런 매우 위험한 자재고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지금 공장 안의 모습을 지금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당시에 불이 번졌고 그 내부가 완전히 전소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안에 건물의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할 정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듯이 천정이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으면 저 지붕인데 지붕에서 지붕을 그 프레임, 지붕 틀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불의 장시간 견디는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아도 저 지붕 틀이 휘어져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붕 재들은 많이 쳐져 있죠. 그럼 저 쳐진 게 지금 그 아래층 2층에 작업장의 책상 높이 바닥까지 이렇게 완전히 다 내려온 게 아니고 얹혀 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네, 지금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화재는 오늘 오전 10시 31분 아리셀 작업동 3동인 2층 작업장에서 배터리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에서는 대응 2단계를 발령,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화재를 진압하였고 현재 내부에 고립된 다수의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인명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1명 사망자를 포함해서 현재 내부의 시신 15구를 수습을 하여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먼저 번에 브리핑 했을 때 실종자를 23명 추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복된 상황이 확인돼서 현재 그 실종자는 21명으로 추정이 된 상황입니다. 해서 토탈 현재 내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지금 수습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망은 현재까지 16분, 중상 2명, 경상 5명입니다. 그 사상자들에 대한 이송 상황에 대해서는 화성시 서부보건소장님, 응급의료소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화재 사건 현황을 17시 기준으로 인명피해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상자 2명, 경상자 5명, 사망자 16명입니다. 중상자 2명은 40대 남자로 전신 2도 화상을 입어서 현재 지금 아주대병원으로 1차 이송 갔다가 화상 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16시 15분에 헬기로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상자 1명은 똑같이 40대 남자입니다.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사망자는 총 16명인데요. 송산 장례식장에 4명, 화성 장례식장에 3명, 유일병원 장례식장에 3명,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장례식장에 3명, 또 중앙종합병원에 3명 이렇게 총 16명이 이송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례식장 한 번만 다시 천천히. 송산 장례식장에 4명, 화성 장례식장에 3명, 유일병원 장례식장에 3명,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장례식장에 3명, 중앙종합병원에 3명, 총 16명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신 분 두 분 다시 좀 말씀해주세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신 분은 1차 저희가 DS병원으로 이송을 완료를 했는데 안면부에 화상을 입었고 또 눈이 침침하다고 해서 안과가 DS병원에는 없어서 전문의가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1시에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이분도 헬기입니까? 아니요, 이분은 차량으로 병원과 앰뷸런스로 이송했습니다. DS병원 맞습니다. 네, DS병원. 중상자 2명은 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가요? 지금 한강 성심대병원으로 가신 분은 일단은 화상 전문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위독하신 것 같습니다만 생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저희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는데 그러면은 지금 아까 1시간 전에 브리핑 하셨을 때 시신 8구 발견하셨다고 했잖아요. 추가 시신 발견된 분들은 어디서 발견됐는지 위치가 특정이 되나요? 다 2층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지금 나머지 6분에 대해서 계속 수습 작업을 하고 있고 최종 완료가 되면은 그때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자가 아까는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돼 있다고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걸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망자분들 중에서 신원이 특정된 분들이 있나요? 신원이 특정된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일 먼저 이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현재 수습되는 사람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심하게 소사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특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뭐 DNA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옆에 3동이나 8동에 화학물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으로 확산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그때 초기에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3동의 화재동에서는 리튬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방수 작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옆동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소 확대 방지에 소방대가 주력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 건물로 연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연소 확대를 막으려고 했던 작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냉각 작업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재가 건물 밖으로 화염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복사열에 의해 가지고 옆 건물에도 지속적으로 열을 가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간을 물로써 냉각 작용을 하면서 열을 식혀 가지고 옆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작업입니다. 2층 외부로 나가는 문이 혹시 잠겨 있거나 폐쇄되어 있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확인을 해봤을 때는 건물 내에서 밖으로 통하는 계단은 2개소가 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 있거나 폐쇄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계단이 2층에서 바로 지면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계단이요. 그거는 구조 대상자들이 다 수습이 되고 난 다음에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내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시 50분쯤에 희생자 19가 발견됐다고 소방 관계자들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발표가 늦어진 건가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기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1시 50분쯤에 그 시신 19가 발견된 그거는 가짜인가요? 그거는 어디서 들으셨나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보를 받았는데 근데 발표가 3시 반쯤에 나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그게 나오질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간 단위로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수습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그런 경우는 지나가는 말로 누가 이렇더라 하면은 그게 오버가 될 수도 있고요. 소방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왜 그 희생자를 발견했는데 그게 숨겨진 건지 아니면 잘못 이야기가 된 건지 그러니까 그 기록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전 현황 그런 것들은 안 남아 있어요. 그거는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확인 어디서 가능할까요?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현재 실종자가 21명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네네. 21명 중에서 그 시신으로 발견되신 분이 몇 명이고 뭐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현재까지 최초의 사망자 1명, 그러니까 현재까지 16분이 이제 돌아가신 건데 최초의 사망자 1명 빼면 15명이거든요. 그 15명을 지금 밖으로 수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6분이 안에 아직 계신 거예요? 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혹시 사측의 안전관리하는 목적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게 있나요? 그거는 나중에 정밀 감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총력적으로 내부에 있는 고립된 분들을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안전관리 측면이라든가 소방시설이 제대로 유지가 관리돼 있었는지 정확한 화재 지점은 어디고 어떤 식으로 연소가 확산됐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구조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정밀 감식을 해서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모여 있었을 것 같은데 한 곳에 따로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작업자들이 도망치다가 따로 떨어지겠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총 몇 동인 거예요? 그럼 정확히? 여기에 11개 동이 있습니다. 11개 동. 예, 11개 동 중에 화재가 난 곳은 3동. 예. 3동.
전체 근로자 중에 외국인 수가 파악이 됐어요. 현재 실종자 말고 전체 원래 근로자 수. 전체 근로자는 확인이 안 됩니다. 예. 23명 중에 중국 상황 때문에 21명으로 바꾸셨는데 네. 그 두 분은 지금 사상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분이 아까 저희가 그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휴대번호를 따가지고 위치 추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처음에 사망했던 분, 그다음에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던 분이 중복돼서 그렇게 됐던 걸로 같습니다. 그 전신 화상 입으셨다는 분은 한강성심병원 가신 예, 거죠? 2차로 한강성심병원에 가신 거고요. 그러면은 예? 그거는 저기 관계자를 확보해가지고 현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예, 예. 그 다음 그거는 수습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경찰하고 화재 조사하고 국가수랑 합동으로 들어가서 그런 걸 다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내부에 있는 그 고립된 분들을 수습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후에 확인돼야 될 상황입니다. 추가 실종자가 있진 않겠죠? 최종적으로 있다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그런 관계자의 증언이라든가 저희가 확인했던 거, 그다음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내부에서 수습 작업이 끝나고 나서 2차, 3차에 걸쳐서 정밀 검색을 다시 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겁니다. 죄송한데 실종자가 21분인데 지금 6분을 찾고 있는 거면 15분은 지금 나오시는 건가요? 다 토탈로 말씀해 주시면. 예, 예. 현재까지 나온 그 최초 사망자 포함해서 현재까지 16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망자로. 아, 예. 예, 예. 혹시 다음 그렇죠. 예, 예. 혹시 다음 브리핑 때 구조도를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물 구조도요? 네. 그 실종이 21명은 아닌 거네요. 실종이 6명. 다음 브리핑 때 현재 건물 구조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금 이제 계속 또 작업 중에 있고 수술돼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1시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황판의 구조도를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좀 말씀드렸는데. 네.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시간대별 정판도 공개해주세요. 네. 또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7구의 시신을 더 수습을 했고요. 그래서 사망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6명의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서 신원 확인도 어려운 상태고요. 차후에 DNA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네. 1시간 뒤에 또 추가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교수님과 더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실종자가 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망자 수가 16명으로 늘었고요. 예. 그 배터리 화재가 지금 2차 전지 포함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위험을 알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더군다나 진행 중이고 이런 참담한 사고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겪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것들을 사용하고 지연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십수분의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 작업이 가능한 근로자분들은 자력으로 대피도 초기에는 가능했을 텐데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대피가 안 됐고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것들을 잔뜩 쌓아놓은 공정에서 그래서 인원 파악도 안 되고 명단이 탔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2층에서 건물 밖으로 통하는 계단이 2개가 있었다라는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는데 또 막혀 있거나 잠겨 있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대피를 못했던 이유는 열이 너무 갑자기 올라서 그랬을까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 당일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명단도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안전교육을 하면 서명하고 사인 받고 피난 경로도 안내하고 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예단입니다. 물론 예단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하나 열어놓고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참담한 사고는 선진국과 후진국 가르지 않고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지금 전해지는 부분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짜맞춰지는 부분이 너무나 좀 참담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화재가 10시 31분에 일어났고요. 네. 초진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재 진압이 3시 10분 정도에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는 도저히 진입해서 구조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배터리가 쌓여있는 그 3만 5천여 개가 전부 아니고 일부라도 예. 계속 반복적으로 화염과 폭발을 반복했을 때 초기에 이게 번지기 시작했을 때 차단할 수 있는 예. 그 우리가 뭐 수리탄 창고에서 수리탄 하나가 터졌을 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자체도 위험하지만 이 위험을 격리할 수 있는 방호막을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공정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초기에 소방대가 그 지금 심정지 그 사망자에 대한 구조도 예. 소방대를 통해서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자력 피난한 분들의 화상 이런 소식이 전해드는 거 보면 예. 그 최소 소방대가 신고 후에 10분 만에 선착대가 도착했으니까 예. 신고하고 선착대가 도착하고 진입한 10수분만큼은 분명히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인명을 더 많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좀 골든 타임이었는데 그 부분이 지나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초기 대응이 조금 더 민첩하고 빨랐으면은 큰 피해를 다소나마 좀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앞서 실종자가 23명인 줄 알았는데 21명으로 이제 수정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초의 사망자 60대 1명을 포함해서 시신은 수습이 이제 15구가 수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종자가 6명이고요. 그리고 중상자 2명은 현재 화상 전문 병원으로 후송을 한 상황이고 또 경상자가 앞서 2명이라고 했는데 5명으로 늘어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현재 6명의 실종자에 대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존자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서 신원 확인도 어렵다고 합니다. 차후 DNA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화재 시에 피난하는 사람은 40도씨 이상이 되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60도씨 이상이 되면 자력으로의 피난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천정이 저렇게 내려앉은 1200도씨 이상의 길게 간 그 시간에서는요. 위로 뿜은 화염도 화염이지만 저 화염에서 주변으로 내리쏟는 복사열도 500도씨 이상은 충분히 그냥 나무 하나가 있어도 저절로 불이 날 정도의 온도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성하게 초기에 대피했지만 전신 2도 화상을 입으신 피해자가 있으신 걸로 봐서 배터리의 확산이 이게 문어발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고온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 복사열로 인해서 피난하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일단 자력으로 이동을 중단한 상태가 되면 안타까운 그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저 리튬 배터리가 화재로 탔을 때요. 앞서 보니까 불길이 치솟고 검정색 연기가 치솟던데요. 어떤 유해 물질이 방출이 됩니까? 리튬은 화학적으로 다른 것들과 같이 반응을 하면서 양극재, 극재로 쓰이는데요. 리튬 자체로만으로 봐도 이 자체가 1족의 2주기, 그러니까 수소 바로 밑에 주기율표에 있어서 가장 그 가벼운 금속이고 반응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으로도 위험물로 3류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3류 위험물은 그 이름이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입니다. 저절로 발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에 닿으면 인화성 가스를 내뿜으며 폭발적으로 연설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용적으로 국제적으로 쓰이는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도요. 역시나 절대 주수 금지로 화재 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자체의 독성으로도 피부에 화상 독성, 화상 피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눈에 피해를 일으킵니다. 지금 검은색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있잖아요. 저 연기를 일반인들이 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연기는 화학적인 물질에다 고분자 물질, 다양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저게 이제 차후에라도
같은 온도라면 기체가 같은 온도라면 분자량이 큰 것들이 무겁기 때문에 같은 온도면 주저앉게 됩니다. 지금 높게 뜨는 것은 뜨거운 고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공기 중에 가서 냉각되게 되면 주변에 낮게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냄새도 비 오는 날 더 가깝게 낮게 퍼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퍼지면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과 그에 따른 산화물, 그에 따른 부산물들은 피부에 피해를 일으키죠. 화상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안구에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작업하거나 접근해서 오염되신 분들 있으면 피부 세척도 하시고 안구 세척하시고 옷 같은 경우도 세탁, 오염이 됐으면 버리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제독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나라에 저런 배터리 공장이 많잖아요. 어떤 대비책을 꼭 세워둬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소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법의 수준이 높다기보다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범용적인 수준으로밖에 법을 갖추지 못합니다. 방제 선진국에서는요. 필요하면 특별피난계단이든 비상용 승강기든 어떠한 구조물이든 법적으로 해야 되고 여부를 떠나서 인명안전에 필요하다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난안전에 대한 그 지출이 소비가 아니고 투자라는 개념을 우리 국민들 또 자본가들도 인식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일부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오늘 저녁까지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때 아닐 6월 황사로 인해 일부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가 깨끗해지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17도, 부산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 수준 보이며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들 지역은 당분간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성 리튬 배터리 화재 희생자가 지금까지 16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6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 플러스 시간에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